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1면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초저금리가 일본이 금리가 낮은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일본이요, 결국에 31년 만에 기준금리가 1%가 됐습니다. 유럽도 얼마 전에 올렸었죠. 유럽에 이어서 일본이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가 됐습니다. 1995년 9월 이후니까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유럽, 일본이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통화 정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휴전을 위한 MOU 종전 합의, 양해각서에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 둘씩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은 미국이 벌였죠. 미국이 벌였는데 동맹의 기업들의 돈으로 재건기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이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2조 원 규모의 기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여서 미국에서 혹시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 3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란의 재건에 미국이 도와주는 거냐 비판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정부 외교부는 일단 일반론,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성관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45일 동안 저번에 6.3 지방선거의 투표지 부족 사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관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얘기인데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청년 놓친 민주당 손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이라고 불리는 20대에서 30대 표심이 굉장히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선평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청년 세대 몫의 모경정 의원인가요? 예, 있었는데 사퇴를 했다는 겁니다. 모경정 의원이 이제 37살, 2030 대표 몫으로 여기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하차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2030을 어떻게 잡을 거냐 고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경정 의원마저 하차하고 이거 자석이나 대책은 뒷전을 놓고 집안의 당권 싸움에 몰입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야가 지금 당내 문제로 시끄러운데 서울신문은 이 부분을 좀 꼬집었던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막무가내 봉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잠실 개표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막고 있죠. 막무가내 봉쇄에 편승한 제1야당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정중앙에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영 대표는 그동안에 마스크를 끼고 집회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양복 입고 마스크도 벗고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요 내용도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죠.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소방이 로봇개를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로봇개가 일단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더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담을 나눠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외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다시 만났느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30초 정도 짧게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메시지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두 사람의 제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How are you, Mr. President? Oh, yeah. How are you? Yeah. You enjoy Italy? You like it? Yeah, enjoy Italy. Ooh la la, it's difficult here, huh? 이제 여러 정상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기현 의원님 먼저요. 두 번째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일단 있는 겁니까? G7에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7개 나라들이 가치 동맹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포럼인데 예. 거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년 연속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을 복귀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임기 한 번 참석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 참석했습니다. 임기 중에.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두 번 연속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아웃리치로 이제 참여하게 되시는 건데 예. 내용적으로 대한민국이 G10 국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초대를 받는 기준을 보면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규모 그리고 가치에 대한 연대 의식 뭐 여러 가지들 외교적 친밀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예. 의장국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캐나다, 올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연속 초청을 받고 내년에도 미국에서 열리게 될 텐데 만약에 초청을 받는다고 하면 거의 G7 국가와 동일한 외교적 대우를 받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 예. 그리고 글로벌 위상이 이미 세계 선진국 10개 국가 내에는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저기 보시면 모디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주로 이제 아웃리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희 인도라든지 대한민국 예. 주로 이렇게가 주로 초청을 받습니다. 뭐 인도는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인구는 이미 중국을 치열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도 수준의 대접을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예.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올라갔다는 그렇습니다. 의미겠죠. 네. 그러면 짧게 30초 정도 만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아마 준비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석 의원님, 그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저런 일정이 있는 걸 알고 있었겠죠, 다.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인사를 건넬까 하다가 북한 문제를 꺼냈단 네. 말이에요. 예. 교황 만나서도 북한 문제 꺼냈고요. 예.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트럼프 우리 대통령에게 일단 작년에
북한 문제 관련돼서 뭐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자기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저기에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북한 비핵화 문제나 이 동북아의 어떤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결과를 통보받는 듯한 어떤 이런 뉘앙스로 주도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당사자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미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좀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마치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트럼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거는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현 의원께서는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네. 남북 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북과 관계를 잘 풀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남북 관계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의 안전 보장, 체제 보장으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 외에는 국제 관계에서 별 관심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과 일정한 연대를 통해서 경제 문제 해결하고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안보와 관련돼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는 미국이고 미국의 공격,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본인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게 북한의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북한하고 1차적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틀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의제들을 만들어가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지만 지금은 미국이 미북 문제, 북미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키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 저희가 부차적 존재로서 저희의 존재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번 봐야 될 텐데 G7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AI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AI 강국이죠. 이 부분을 활용한 것도 있을 텐데 기후와 난민을 해결할 글로벌 AI 허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 협력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글로벌 AI 허브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만약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볼까요? 최근 축소되고 있는 국제연대 재건을 논의하고 공여국과 수혜국이 새 파트너십을 모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플랫폼, 그 기반으로 글로벌 AI 허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업무방해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부정선거, 저선거.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현장을 갔죠. 12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 펜싱 국가대표팀이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장비가 저 안에 있으니까 가서 장비 좀 꺼내 오겠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유승민 체육회장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이 중재를 했는데 시위 참가자 한 명에 막혀서 결국에는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저쪽 오른쪽에 어떤 한 명이냐면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성조기인 것 같아요. 성조기를 이제 두르고 저렇게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중재를 하긴 했지만 뭐 보신 것처럼 한 명이라도 막고 있으면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우석 의원님, 어제 장동혁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중재가 됐으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은 이번에 뭐 올림픽 공원에 지금 모이신 우리 시민분들의 그렇죠. 이게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표현은 뭐 좀 적절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예. 결국 이번에 이제 참정권이 어떻게 침해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전 국민적인 엄청난 지금 위기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실은 이런 이제 주장을 할 때도 어찌 보면은 이번에 체육회나 체육협회 또는 이제 일부 선수들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 선관위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양해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번에 뭐 해외 출국 문제도 그렇고 또 체육협회들의 정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저는 잠실에 올림픽 공원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해드렸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예. 결국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어떤 그런 좀 의사 때문에 어제 좀 중재가 잘 안 됐는데 저는 그 한 분의 의사가 어제 올림픽 공원에 모인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다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르면서 이번에 올림픽 공원에 모인 전체 시민분들의 의사가 혹시라도 왜곡되거나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분 때문에 결국 저는 좀 협의가 무산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서로가 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문제 제기해야 될 선관위의 이번에 부실 선거 관리라든지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지금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체 수준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만 현장에서도 시민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꼭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확인하되 또 일반적인 또 다른 시민들 체육협회나 우리 선수들의 어떤 그런 정당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버텼다는 것 같습니다. 양손으로 입구 손잡이를 붙잡고 2시간 정도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건데 이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제 현상을. 좀 안타깝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시작했던 재선거의 이야기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선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예. 발로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저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앞에 사적 검문이나 위협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사실상의 감금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업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극우 세력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밀어내고 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가서 예. 저렇게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이 딱 널커니 앉아서 시위대에 같이 포함돼 있다. 저는 이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누가 뭐래도 본인의 흔들리는 입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는 네. 것입니다. 선거소청 신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송파 투표소가 있었던 서울에 대한 재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투표용지가 부족했지만 다 이미 배달이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던 인천, 경기, 광주, 전남 그리고 이런 일도 없었던 충북까지 포함해서 무려 7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내는 것은 저는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이고 이것은 이후에 대법원에 신청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돼서 예. 본인이 당대표로서 가능하면 오랜 시간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 누가 예. 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 지금 뭐 태진호 사태로 나온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겠다는 의미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요 얘기를 그러면 어제 펜싱 사실 펜싱 국가대표들이 주교했는데 그것만 살펴보고 제가 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경기는 치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갔냐면 남의 칼을 들고 출국을 했습니다. 장비 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이 있죠. 다른 선수의 장비를 빌려가지고 지금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유승민 회장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도 호소를 했는데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수들 지금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저희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애국심이 있습니다. 개인 능력으로 여기저기 구해서 이렇게 해놔봐요. 샀는지 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하고 이번 돈하고 해서 창가비랑 호텔비를 보내줘서 그래. 사실 어제 중요했던 거는 이 펜싱 선수들의 장비를 꺼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빌려서 출국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경찰이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창동혁 대표 얘기 어제 이제 집회에 아예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공개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재선거가 맞다는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실 원내대표는 재선거가 아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말이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전해드렸는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정실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얼굴을 붉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이 선거 소청을 두고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결국에는 재선거가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대표의 개인 생각이라는 취지로 톤다운을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이게 표현이요. 네.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얘기한 거를 개인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실은 이번에 저희들 선거 소청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내부 이런저런 다른 이견들이 좀 표출되고 있는데 예.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 재선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저희들 전체 뭐 의원님들이나 뭐 저희 당원들의 공감대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보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는 거고 예. 이번에 이제 선거 소청 관련해서도 이런 선거 소청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앞으로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뭐 선관위에 실은 보면 지금 뭐 엄청난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다만 그 가운데 이제 위법한 행위, 탈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이번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그건 재선거로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선거 소청 자체는 그런 여러 가지 향후에 벌어질 다양한 어떤 그런 변수들을 둔 일종의 그 사전 법적 어떤 절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데 대해서는 다들 지금 공감대가 있는데 이걸 마치 이제 사전 전국 재선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로서 이번에 소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그게 좀 당내에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어떤 위법이나 불법 또는 기타 이런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재발 방지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위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 지역에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법적 판단이 나면 당연히 재선거가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마치 이게 이미 전국 재선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번에 소청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된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지금 의원총회가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소청 관련된 거나 아니면 재선거 관련된 것 포함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좀 뭐 공론 또는 공론화의 장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의원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최 의원님 그럼 오늘 좀 예상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의 이제 선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오늘 이제 의원총회 소집 자체를 예. 이제 저희 내부에 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리더십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원총회가 개최되게 되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이번에 선거 소청까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그런 좀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아까 대법원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행보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축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예. 뭐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선출 규정을 보면 당직 선출 규정이 100% 당원 투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임기는 1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있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당을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극복하지 못한 제1야당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당원 위에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 집회에 간 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강한 우파 세력과 손잡으면 내가 국민의힘 당권에서 절대 물러날 일이 없다. 일정한 비판은 내가 버티면 된다라는 예. 생각이 확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선고소청과 대법원의 무효소송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6,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겁니다. 저 예. 이슈만 가지고. 선고소청도 지금 7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선관위에게 물어보는 건데 선관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집단인데 예.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7개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판단해라 예. 물어보면 선관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7개를 해놓은 것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선고소청도 시간이 더 7개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소청 결과가 나오면 또 불복해서 대법원에 가져갈 텐데 그 과정이 대법원도 가져가면 6개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장동혁 그럼 1년 대표는 가겠네요? 예,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생각이고 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철 지지 않겠다.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 의원님 강성 부부 지지자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인 건가요? 네, 강성 보수에서는? 네. 아무도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저희 당을 지지하는 여러 이제 지지자들 중에도 의견들이 좀 많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선거 자체를 이렇게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아마도 뭐 전국적인 재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들도 있는 거고 다만 이번에 선관위의 부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들 공감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또는 선관위의 부실이 이번에 정말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선관위의 개혁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선거관리에서 이런 부실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이나 제도의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번에 이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선거 관리에 대해서 다시 과거와 같은 이런 좀 부실한 어떤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예.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이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이렇게 훼손당하거나 이렇게 어떤 제약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아주 원천적인 그런 개혁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여러 좀 이견들이 많은데 이런 좀 논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당도 다시 한번 좀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에 서울시가 들어갔기 때문인데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장동혁 대표에게 아주 비판적인 시각 발언들을 했었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일방적으로 지도부에서 결정한 문제라든가 또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 또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세훈 시장의 직접적인 일정 보셨는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요구는 자리 보존령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자리 보존령이다. 특히나 여기 보면요. 그래가지고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는 서울시를 왜 포함을 했느냐. 이것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포함시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빼놓을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런 측면은 있을 텐데 저는 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6만 표 차이로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송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최종 지금까지 선관위가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한 2,400표 정도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제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해서 투표를 일정하게 해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선관위 주장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 서울시도 재선거를 가자고 하는 것 주장에 대해서 오세훈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절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누가 뭐래도 제가 뭐 이런 언론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될지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 지금 제가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장동혁 대표의 저 주장은 지금 서울시만 해도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유가 생기지도 않는 충북까지 포함해서 지금 7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지금 선거 소청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이것은 정말 침소봉대이기도 하고 예. 국민들의 귀를 흐리는 일이고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충분히 만회할 시간을 벌겠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최현 지금 오세훈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어제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오세훈 시장의 다음 목표는 대권이니까 그 좀 멀리 보고 몇 년 뒤를 보고 지금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에 네. 나서 각을 세우는 예. 겁니까? 네. 아마도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일단은 서울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이제 가장 큰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서울을 빼고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저는 뭐 일단 이번에 이게 뭐 장동혁 대표의 자리 보존용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너무 조금은 너무 또 이렇게 지나친 표현 너무 같기도 나갔다? 합니다. 예. 네, 아마도 이제 장동혁 대표는 또 본인 나름대로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본인도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좀 입장이나 또 앞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자리 포지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좀 주도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이제 선거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어떤 노선이라든지 당의 입장, 당의 어떤 그런 좀 중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확장성 이런 것들 관련돼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전국적인 재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중도에 계신 우리 중도로 확장해야 될 우리 당의 어떤 그런 좀 앞으로의 어떤 전략에 비추어 보면 예. 적절하지 않다. 또 아마 본인이 향후에 정말 본인이 이제 뭐 대권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노선의 차이를 좀 분명히 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태제는 시간 문제라고도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거겠죠. 장동혁 대표를. 그러면서 중진들, 당내에 있는 중진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 친데 한번 볼까요? 이기는 게 효자라고 입바루처럼 말했는데 효자 노릇은 이미 했다. 밥상 차렸는데 숟가락까지 떠먹일 순 없다. 중진들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선거에서는 당선이 가장 중요하죠. 본인은 지금 그 역할을 해냈으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원내는 아니니까 한계가 있겠죠. 당내에서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뭐 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시장 5번째 당선이 됐고 또 이번 시장 임기가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 임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다음 대선에 나왔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중진들에게 저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장동혁은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일지 모르지만 주류가 아니고 이제 내용상의 주류는 나다. 나를 중심으로 당이 집결하고 나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본인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어차피 본인도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4년간은 어쨌든 서울시장에 되게 집중을 하실 텐데 다만 본인도 4년 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위해서라도 당이 좀 더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전국적인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이렇게 아마 성장하기를 바라는 걸 텐데 예. 지금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가장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지지층만을 보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의 중진들이 그런 좀 역할을 해달라 예. 아마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명의 뭐랄까 대권 주자라고 할까요? 이제 초선 이어지지만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한동훈 전 대표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 역시 장동혁 대표하고 아주 각을 첨예하게 세우고 있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대표 책임이고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올라가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거 끝나고 다른 요인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디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진 지지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론이 거의 자판기 수준입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얼굴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동혁을 배제한 어떤 뭐 전화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이나 유이동 후보나 그런 승리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보수를 재건할 만한 희망이 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희망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지. 쉽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더 올라갈 수치란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있고 국민의힘의 한번 지형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있고 상대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 정치적 입지가 비슷하죠. 두 사람 모두 어제 이제 언론사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여기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조건부 복당 가능성은 당대표니까 물어봤고요. 한동훈 의원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 장외에서요.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중앙일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 그 기사를 한번 보고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재선거 주장, 대통령 공소취소와 뭐가 다르냐. 이재명 대통령과 또 묘하게 한동훈 대표는 엮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 저희가 앞서 살펴봤는데 비슷한 축에 한동훈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복당 문제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 좀 빨리 당의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 중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꺼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전 당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을 동원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제명 당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꺼냈다는 얘기는 뭔가 그 해결의 연결고리를 장동혁 대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사실 선거 전으로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예. 한동훈이라는 무소속이 당선되고 원내 진입을 하면 장동혁의 존립 가치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실현이 됐는데도 이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그 방패막이가 지금 재선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선거 소청이라든지 그러면서 주된 적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전선이 혼란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나 핵심은 한동훈의 복당 문제 저걸로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거는 여기 장 대표 보면 수사도 법적 결론도 안 났다. 그러니까 김철웅 교수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복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사퇴와 결부된 문제거든요. 아마 한동훈 의원이 보니까 처음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좀 복당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고 할 만큼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좀 여유가 없어진 상황 또는 빠른 복당을 얘기하는 보면 이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가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버티기를 하고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좀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보면 장동혁 대표의 연임도 지금 가능한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임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생각할 때 보면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계속 분출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장동혁 대표 또는 당권파와 맞서 싸울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심점이. 예를 들어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장 외에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심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중앙 정치에는 직접적으로 당무의 어떤 뭐 적절한 의견을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과 맞설 구심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초재선 의원이 25번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110분인데 그렇다면 85분 정도가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동혁 체제가 내년 8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이니까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되면은 복당이 물 건너가게 되는 거거든요. 차기 총선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차기 총선까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내년에 아마 8월 달에 장동혁 대표가 8월 달까지 임기를 채우고 또 한 번 더 장동혁 대표 연임을 시도할 경우에 그러다면 쇄신파나 아니면 우리 개혁파 중에 장동혁 대표하고 맞서 싸울 당권 주자가 없거든요. 개혁이나 거기 보면 뭐 조경태 의원도 있고 뭐 대구시장을 2번 지닌 권영진 의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인지도 아니면 어떤 강성 팬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의원만큼의 견줄 만한 후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동혁 체제가 계속적으로 차기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조금 갑갑한 상황인데 이 복당 문제가 지금 당장은 뭐 굉장히 좀 풀리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제 좀 답답한 모양입니다. 내가 보수의 전략 자산인데 왜 그 무기를 아끼냐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보수 재건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내가 보수의 전략 자산인데 왜 그 무기를 아끼냐?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장동혁 대표 얘기하고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저의 입장은 지금 복당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징계를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계 문제가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자기들도 얘기하는 가장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자산을 그 무기를 뭐 굳이 안 쓸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굳이 그걸 안 쓰고 싶어 온 사람들이 설명해야 될 문제다. 네, 유경호 선생님. 요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도 보수 재건 얘기하고 한동훈 의원도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적 성향의 보수 진영에서 두 사람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현재 보수 정당,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있긴 합니다만 소수고 거기에 이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비주류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더 아이러니고 재미있는 거죠. 비주면서 밖에 외곽에서 돌고 있었죠. 물론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의 차기 대선 주자로는 오세훈에 대한 주목도가 제일 높아져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는 한동훈이 본인을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당내 교두보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저는 이거 같아요. 최근에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계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의원이 했던 인터뷰 중에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장동혁 대표 옆에 붙어 있는 당권파
의원 중에 예. 한동훈 의원을 찾아오는 의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내부의 이런 파워 게임이 어떤 물꼬가 터지는 거. 예. 이제 그게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김 의원님은 이 장동혁 대표의 연임까지도 얘기를 하시고 예. 무슨 총선까지의 온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이러니하게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이 거취 문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문제하고 저는 딱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물러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면 예. 다른 쪽으로 오는 이 여론의 비판, 그 힘이 거센, 그쪽으로 옮겨갈 그 힘이 거란 말씀이시죠? 당연히 저는 올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당내에 지금 주류로서 당권을 쥐고 있었는데 점점 지금 비주류로 밀려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전 그런 점이 한동훈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수의 전략 자산이다라는 표현까지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윤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무언가 하려고 하면 주주가 돼야 되고 그러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시절에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었고 장동혁 대표마저도 같이 사무총장 하다가 이제 반대 세력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의식해서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분까지 할 정도로 사람이 와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철원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것이죠. 일단은 뭐 민심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수 재건에 대한 불씨 그 부분을 이제 살려놓은 게 맞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 보면 한동훈 포비아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 의원이 예.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제명당할 시절에 또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시절에 그때 이제 침묵하고 동조했던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면 차기 이 전당대회에 도전할 것이고 차기 당권을 지게 되면 총선 때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한동훈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는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두려움들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보면 굉장히 당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이 면도칼 같은 면도칼 정치를 보여왔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맺고 끊는 게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의원에 다가가기가 당대표 시절에도 다가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벽증이 있었던 부분들도 좀 많이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정치인이 돼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선거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본인이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뭐 윤어게인을 한다든가 또는 탄핵에 반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우적인 주장만 하지 않으면 예. 얼마든지 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유연한 자세로 좀 바뀌는 부분으로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당내 중진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일 그렇습니다. 텐데 당내 오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누구에게 그런 게 조금 더 쏠려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글자를 따가지고 혼혼한 연대라고 해서 혼돈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나름대로 보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친 정당이고 여전히 내란 프레임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 것의 배경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어떤 차별화, 장동혁 대표하고 어떤 거리두기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당선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프레임부터 벗어나는 거 이 부분에 있어 아마 공동 연대를 하는 거 이런 거 보이고 어쨌든 다음에 차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보수의 쌍두마차가 되는 건 맞는 거 거의 있거든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2007년도 그때 이명박 또는 2012년도 박근혜 때처럼 퇴임 이후에 옥고를 치르긴 했지만 그분들이 보수 정권의 전성시대를 이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한동훈, 오세훈의 어떤 훈훈한 연대가 그 정도예요? 4년 뒤에 어떤 예. 차기 대선이 굉장히 희망적인 시그널로 오고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의힘이 퇴행적인 거, 이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윤어게인 그리고 내란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도저히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장동혁 대표 퇴진에 예. 아마 두 분이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중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중진들 중에서도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의원의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에 보면 박민식 후보로 가장 많이 지원하러 갔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하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맞섰던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러 갔느냐. 차기 당권 또는 대권 주자들도 한동훈의 복당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의 복당했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설 자리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조금 헤쳐나가야 될 좀 예. 걸림돌이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보다는 영남권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될 때거든요. 예. 영남권 의원들이. 왜냐하면 영남 중진이 많죠. 그렇죠. 예. 영남에 보면 이 112명의 국민님 중에서 65분 정도가 영남이거든요. 예. 그럼 영남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사퇴 얘기라든가 또는 당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분들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탄력을 받을 텐데 그 영남권 의원들의 침묵, 그 차기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비겁한 침묵이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으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이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윤경호 의원께요. 지지율 관련한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장 대표와 분명한 거리를 둔 후보에게 승리를 줬다. 본인과 오세훈 시장, 유이동 후보의 당선이 정확한 민심을 보여줬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달리 해석하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선거 후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 한 군데에서 나온 다소 돌출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런 결과가 나와. ARS 조사 100%이기 때문에 조금 맹점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선거 후에 뭔가 민심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는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이긴 한데 국민의힘 당원들의 구성이, 당원들의 생각이 과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를 대표로 내세웠을 때와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 표를 몰아줬을 때와 그다음에 윤석열을 거치면서 장동혁이라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야말로 내란을 옹호하는 대표를 도대체 이 민심이, 이 당심이 국민의힘 내에 아직도 지금 그럼 유효한 거냐. 그렇다면 네. 한동훈이나 오세훈은 삐집고 들어갈 틈이 많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게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고 그래야 아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조금 앞섭니다라는 게 해석이 되지. 예. 그렇지 않고 윤어게인 또는 내란 옹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초롱성처럼 고착돼 있는 상태라면 한동훈이 얘기한 보수 재건, 뭐 본인이 전략적 자산,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는 유리한 고지가 있지만 4년 후에 대선 나오려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을 토대로 삼지 않고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지원하지 않은 곳 위주로 되지 않았느냐라는 큰 소리는 얼마든지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 교수님 뭐 다른 생각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지지율, 지방선거의 결과하고 플러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 절반의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본인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장동혁 심판을 내쳤던 한동훈 의원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한 되긴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높았거든요. 예.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재보궐선거 중에서 한 3군데 정도가 국민의힘으로 되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내가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된 건 아니고 예. 내가 그래도 절반의 승리는 가져온 거 아니냐. 아니 그거를 오세훈 시장은 내가 나가가지고 이겨왔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오세훈 거죠. 시장이 얘기하고 한동훈 네.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장동혁 심판을 내세우고 보수 재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선됐다는 그리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절반은 승리한 거다.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이게 터무니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을 계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나 또는 당권파 또는 뭐 당의 어떤 뭐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장동혁에 대한 어떤 지지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주장하는 부분이 절반 어느 정도 애매모호하게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절반은 맞다. 네. 하나된 힘으로 더 큰 미래 전남강주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호남을 찾았습니다. 같이 찍힌 사진인데 현재로서는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경호 의원님, 왜 호남이냐? 민주당에서 호남의 권리당원인가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3%라는 통계도 있대요. 좀 편중이 심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권리당원이라는 게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당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기여를 하는 이런 거니까 아무나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그쪽만 집중적으로 판다, 뭐 그건 아니겠죠. 그쪽에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를 핑계로 다. 그런데 저는 김민석 지금 총리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현직 총리고. 근데 총리 신분으로 저렇게 다니는 게 좀 맞는 거냐? 저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게 당내 행사니까 뭐 시비를 걸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권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총리를 지금 후임자가 청문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사퇴를 하고 대행 체제로 가게 하고 본인은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게 맞다 싶은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은 같은 편이잖아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금 옹이하는 쪽이고 그에 반해서 있는 게 지금의 당권을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니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날 호남을 찾아간 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더 받들 수 있습니다라는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좀 아쉬워 보입니다. 일단은 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당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데 아쉽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혼자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원을 강조했습니다. 당원. 그 얘기를 듣고 그 의미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진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핵심적인 거는 당원이 운영한다. 약간 상충되는 의미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그때 13석 정도 국민의힘이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 12석을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지방선거의 실적을 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 보면 기자회견 때도 보면은 이겨야 될 선거를 졌고 또 또 해외 순방 나갈 때 정청래 대표를 또 우리 이 배웅하는데 넣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하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정청래 대표는 결국 보면 이 당원
이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인이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당대회 출마해서 본인이 당원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이 짧다는 얘기, 또 어제 뭐 이 당원이 주인이라고 한 이런 얘기 속에는 사실상 이제 대표 연임을 위한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방금 윤경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도 아마 이번에 당선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출마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모든 어떤 국정 전반을 챙겨야 될 분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지금 호남까지 내려가서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어떤 뭐 당적인 혼연일체 돼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 듯한 그런 어떤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내는 게 조금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에서 모두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통령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면 어떤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인데 저렇게까지 급하게 어떤 당선자 워크숍을 가는 게 조금 맞나 하는 이런 부분이 들고요. 결국 아마 저는 정청래 대표도 결국 출마를 이제 고집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대표 연임이 되면 좋고 떨어지더라도 본인은 밑져봐야 본전인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원하고 있는 미는 듯한 김민석 총리가 예를 들어 당권 도전에 실패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당에 대한 주도권도 놓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조기 레임덕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귀국길 비행기에서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 그때 과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제 좀 판단을 할지, 그대로 이 세 사람이 그대로 출마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상황인지, 아니면 세 사람 다를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예를 들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 가게 되면 지금 친천계와 친문계와 아주 큰 싸움이 나게 생겼거든요. 명천 갈등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여권의 내부 분열이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어떤 정청래 대표의 어떤 독대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세 분 다가 출마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 분 다가 불출마할 가능성 여지도 조금 남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또 정청래 대표가 어떤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워싱턴 DC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반사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여 밑에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칠 같은 걸 해놨다는 거예요. 250주년, 건국 250주년 행사에 맞춰서 성족의 파란 바탕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여기도 굉장히 더운가 봅니다. 녹조가 생겨가지고 초록색으로 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생일 맞이하고 건국 250주년 맞이해서 뭐 각종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빛이 바래고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진짜 말로 좀 삑사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고 자연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비웃음거리가 된 게 백악관 앞마당에 UFC 경기 하겠다고. 그랬죠. 거기에 수천만 달러 들여가지고 경기장 만들고.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거 부적절하다가 40몇 %가 넘었더라고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고. 저 녹조가 있다는 저 장소는 워싱턴 DC에서 내셔널 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양 옆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이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특파원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의 주민들에게는, 또 크게 넓혀서 미국 국민들에게는 약간 상징적인, 지금 저기 나오네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있었던 곳이고. 저곳이군요, 저 연못. 그러니까 길게 쭉 이어져서 저게, 근데 저길 굳이 일부러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거 보면 트럼프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국 계속 조롱만 당하는 그런 거리를 던져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방수 페인트군요.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도 1,420만 달러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200억인가요? 아무튼 100몇 억이 들어간 상황인 겁니다. 210억 원이네요. 210억 원이 투입됐는데 원래 애초에 했던 의도와는 달리
지금 녹조가 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란하고 MOU를 맺었죠. 그런데 그 전에도 미국의 보수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화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MOU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이스라엘에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란 제공기금 이 3천억 불 조성 관련해서 미국 보수 쪽에서는 나치 독일의 마셜 플랜을 제안하는 꼴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철우 교수님,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연말쯤에 있을 미국의 어떤 뭐 중간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종전을 서두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공개된 이란과 맺은 MOU를 보면 첫 번째는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은 하는데 이제 MOU가 만들어지게 되면 개방을 이제 이 합의를 하게 되면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한 60일 뒤에 이제 최종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데 그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조선이 그동안 다 공짜로 다녔는데 앞으로 이 MOU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종전이 되면 앞으로는 이제 다닐 때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통행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예. MOU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이란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핵무기가 된다는 건데 고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시키는 것들도 IAEA 통제 없이 그냥 이란에서 알아서 셀프 희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전쟁을 했느냐. 계속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를 받게 되면 엄청나게 이란이 도움을 받게 될 텐데 왜 하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450조 원 정도 이란 재건 기금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란이 내는 게 아니고 주변국에 있는 연안에 있는 국들이 그리고 민간 기업이 이제 거기에 한 450조 원 정도의 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투자가 아니고 이란 정부에서는 그것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전쟁을 한 배상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엄청난 어떤 피해를 입긴 했지만 전쟁 피해를 입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란이 그냥 판정승한 거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정도에 어떤 MOU가 체결될 때 본인이 직접 가서 예. 이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완전히 이제 미국이 완패를 했고 오히려 이란이 완승을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 공화당 또는 미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MOU의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 예. 체결을 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적어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이제 짧게요. 지금 미국도 중간 선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부담스럽죠. 11월에 중간선거 때문에 전쟁 일으킨 거다 그랬는데 전쟁을 접는 것도 중간선거에서 쫓기니까 접는 거다라는 거. 도대체 전쟁을 일으키기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미 여러 조짐들이 나옵니다. 플로리다라는 트럼프의 고향에서도 민주당이 물론 주 선거입니다만 주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들이 벌써 나오니까 이번 11월에 중간선거에 과연 상원조차도 뒤집어진다든지 이러면 탄핵 얘기가 결국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트럼프는 예. 앞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월 17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